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 리플 XRP 기준으로 1,800원 라인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급락해가지고 7만 달러 선 무너지면서 6만 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박앤세일의 시장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상승을 할 건지, 하락한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함정이 존재한다는 거, 언제라는 시점보다도 무엇이 바뀌어야지 상승한다는 이 조건을 보시는 상승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는 리플과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을 짚어드려 볼 거고요. 뉴스 헤드라인 한 줄보다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구조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세라는 게 금리랑 심리라는 두 다리로 걷는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내주고 6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다들 언제 오르냐, 지금 사도 되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상승하냐?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어야지 상승하냐? 이거는 데이터가 알려줍니다.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섣부르게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통해서 리플과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 세 가지, 그 변곡점이 될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공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리플과 비트코인 하락을 촉발시킨 세 가지 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가 유동성, 즉 돈의 흐름입니다. 이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서야 된다는 거죠. 최근 시장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릴 것 같다고 해석되면서 돈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 3.5에서 3.75%포인트 동결하면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시장에서는 올해 한 해 연준이 금리를 두 번도 못 내릴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 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위험자산에 뛰어들 요인이 없다라는 거고, 돈줄이 계속 조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겠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올해 시장을 저할 수 있는 변수로 유동성 조건, 특히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거냐, 이거를 꼽았습니다. 이 돈이 풀려야지 비트코인이 상승하죠. 그리고 이 점은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상승의 열쇠는 돈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는 건데, 이어서 두 번째 축은 규제랑 법률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7월 당시 이 미국 하원에서 한 번 법안을 통과시켰었지만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행이랑 가상자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문제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가상자산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경우에 은행 예금 다 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지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자도 못 주면 누가 쓰냐, 혁신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며칠 전에 백악관이 양측을 불러서 회의를 주선했었지만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은 규칙이 불명확하니까 돈 넣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발을 빼거나 또 대기를 타게 된다는 거. 실제 최근 암호화폐 펀드 자금 유출이 심상치가 않아요. 큰손들이 규제 리스크가 거치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정리되자면 규제 불확실성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 법과 규칙의 안개가 거쳐야지 본격 상승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축은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저는 이거를 심리의 문제라고 보고 싶은데요. 올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존재합니다. 정치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시장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선거에 따라서 확 바뀔지 모르고 각종 충돌이 생길 우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나 예산안 같은 이런 이슈들로 정쟁이 벌어진다. 뉴욕 증시부터 출렁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런 면역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분류돼가지고 주식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현실이었죠. 정치 불안감이 커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모두 달러 채권 사겠다고 할 때 비트코인이 혼자 날아오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터지지 않는 거,
이게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게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야당 견제, 국제 외교 마찰까지도 여러 가지 시장을 긴장시키는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탄핵 공방이나 정부 마비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올해 정치 이벤트가 비교적으로 잠잠하게 지나간다. 이 시장에는 분명히 안도감이 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정치 리스크의 안정 자체가 상승 추세 전환의 세 번째 숨은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리플과 비트코인 상승을 가로막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돈줄, 규제, 심리, 정치까지도. 그렇다면 언제쯤 이 조건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달력을 펴보자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숨통을 틔울 창구는 중앙은행 이벤트에서 먼저 열릴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가까운 일정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2월 18일 연준의 1월달 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연준 위원들이 우리 너무 세게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면 시장이 바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3월 17일부터 18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입니다. 이때 연준이 실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보다도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멘트 톤이 중요해요. 이 추가적인 인하 여지가 있다. 쭉 뉘앙스가 풍기면은 시장은 드디어 돈줄이 조금 풀리나 기대하면서 위험자산의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다가오는 2분기, 이 4월부터 6월까지 여기서는 만약에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면서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경기 살펴야지 신호가 나온다. 그때는 진짜 금리 완화 국면 진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시에 그 즈음에는 미국의 규제 법안 논의도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다가오는 경우에 오히려 규제 이슈를 묻어두려고 적당히 합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후반에 5월부터 6월 가면은 그래 이거 큰 학제 한번 지나갔다 이러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거. 유역들이자면 단기 반등은 솔직히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고요. 시장이 워낙에 감해도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빠르면 2월부터 3월 사이에 연준 이벤트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잡힐 거고, 그리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 흐름이 확인될 때 그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왜 하필 2월부터 3월이 분기점이냐? 이 방금 말씀드린 FOMC 의사록 그리고 FOMC 회의라는 물줄기 이벤트가 거기에 전부 다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때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럼 상반기 내내 힘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시나리오 A, 빠른 반등, 그리고 시나리오 B, 지루한 박스권, 시나리오 C는 추가적인 하락하고 나서 회복,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안에서 결판이 날 텐데, 먼저 A안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상황이 호전되는 그림이겠습니다. 미국 연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온건한 톤으로 바뀌고, 미국 의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진전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좀 숨통 트이나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전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경우에 상반기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B안, 2분기까지 지지부진한 장세입니다. 연준 스탠스는 애매할 거고요. 정치권은 선거 앞두고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시간만 끄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위로 갈 힘도 또 아래로 더 때려 누를 힘도 전부 다 없이 큰 박스 안에서 출렁거리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애만 태우는 장세일 텐데, 마지막으로 C안, 이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들, 예를 들면은 트럼프 탄핵 공방이라거나 국제 분쟁 악화되면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무역 관세를 더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유동성에 더 큰 악재가 터진다거나 은행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 은행이 파산하면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어도 비트코인에는 호재예요. 실제로 지난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사태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추가 급락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리플 XRP도 같이 하락하죠. 실제로 이번 시장 같은 경우도 리플 XRP에 이렇다 할 악재가 없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상승하면은 리플은 더 크게 반등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다시 한번 강제 청산 쏟아지면서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그렇게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 그럼 오히려 그게 정리 매물의 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설 수 있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장 이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출혈을 동반한 이 박앤세일 기간이 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시안이 만약에 전개가 되더라도 차라리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점치시나요? 물론 미래는 정확히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들 이번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구독자분들과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짜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안, 즉 지루한 박스권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연준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고요. 미국 정치권이 선거철의 끝까지 갈등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안같이 빨리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가서 제 관점을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상승을 원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규제, 정치까지도 이 세 가지가 그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호전되는 순간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비로소 본격 상승 궤도에 진입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상 밖의 블랙 스완 호재랄까요. 이 가령 전 세계 어떤 큰손, 이 세력들에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인정이라도 해버리면은 유동성 조건 상관없이 폭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달러 신뢰가 급락해가지고 모두가 탈달러 대안을 찾을 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금처럼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 필요 없이도 상승을 하겠지만요. 어디까지나 아주 특별한 이 확률이 낮은 사례일 겁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 상당히 돈은 정직을 해요. 이 돈이 움직이는 논리가 바뀌어야지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바뀌고 규제 명확성에서 가닥이 잡히고 정치적인 불안감이 가라앉을 때 이제 좀 위험 좀 다시 감수해볼까, 이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올 때 그때부터 시장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조언을 드려보자면요.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시장 상황이 찾아올 때 무엇부터 보셔야 될지 판단의 기준을 하나 세워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돈줄이 풀리는 국면인지 여기를 먼저 보셔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큰 물줄기를 파악하고 나시면은 또 다른 재료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완화 방향인지 정책이 돈 흐름을 막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은 이 주변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큰 틀을 알고 계시면 지금 왜 오르나 왜 떨어지나 당황하실 때 스스로 정답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상황은 삼국지 삼고초려의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유비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이라는 인재가 절실을 했었지만 그를 얻기까지는 3번이나 찾아가는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천하를 얻고 싶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렇게 제갈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문, 시장 유동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두 번째 방문, 시장 규제에서도 헛걸음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유비가 세 번째 방문, 정치가 안정되는 이런 식으로 끝에 비로소 제갈량을 얻어가지고 천하대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시장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거대한 상승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겁니다. 이 지금의 지루한 하락과 행보가 유비가 눈보라 속에서 제갈량의 초가집문을 서성이는 이런 시간들과 같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 가지 조건이 무르익어서 제갈량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차분히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천하를 호령할 진정한 승천의 시기가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랑 체력을 써서 재미있는 매매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렸지만요. 안전하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신경 쓰고 혹여나라도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대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몰빵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만약에 그 종목이 떨어지면 그때는 대응 방법 자체가 사라지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매수 못하셔도 내일, 한 달 뒤, 몇 개월 뒤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몰빵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이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비중 조절은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급하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습관처럼 준비해 두셔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막상 시장이 좋을 때는 솔직히 비중 조절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계좌가 플러스 찍히고 있고 그냥 더 사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이 아니라 한 방에 천천히 몰아가지고 결국 몰빵 투자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그게 용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그 용기가 바로 불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익이 날 때는 괜찮은데 5%, 10%, 20%만 빠져도 이거 괜히 많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비중이 큰가?
그때서야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불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 미리 해놓는 준비입니다. 비트, 리플, 알트, 메이저 코인 이렇게 분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한데요. 한 종목이라도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 아무리 리플이 좋아 보여도 여기다 전부 넣자.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는 항상 더 싸게 살 기회가 또 오는데 이 몰빵 투자해버리면은 그 기회를 잡을 총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가격이 내려오면 여유 있게 한 번, 또 내려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하락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고 오히려 좋다, 평단 낮출 기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비중이 과하면 하락은 공포가 되고요. 비중이 관리가 되면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줍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수익 많이 낸 사람이 아니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 그게 바로 비중 조절이고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플코인 가격 1,700원까지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9천만원까지도 깨지면서 8천만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완전 항복이라는 시장의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겁을 먹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작 이런 상황들이 반대로 봤을 때 바닥 시도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10월 당시 비트 가격이 1억 8천만원까지 상승했었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가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점 가격이 9천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은 기간에 반값이 나니까 놀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근데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이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투자자들이 거의 체념하고 손절매하는 모습까지도 역력합니다. 증시에서 바보는 신문 기사를 보고 주식을 사고 영리한 사람은 신문 기사를 보고 주식을 판다. 그리고 가장 영리한 사람은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을 때 산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가격이 반토막 났죠.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완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비트코인 끝났다라면서 부고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시장 뒤편에서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약한 손이 떠난 자리를 강력한 손이 채우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중의 공포 뒤에 숨겨진 진짜 바닥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거래소로 몰려드는 비트코인 물량이에요. 통상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은 팔기 위해서죠. 최근 24시간 동안 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하루 사이에 6만 비트코인이면 하나로 봤을 때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지난 155일 이내에 코인을 매수한 단기 보유자들, 즉 약한 손들인데요. 이분들이 큰 손실 감수하고 서둘러서 시장에 코인을 내던진 겁니다. 실제로 한 온체인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최근 조정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장기 보유자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단기 보유자들만 대거 손절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항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틸 힘이 없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던지고 떠났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일주일에서 1개월가량 XRP를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이 이틀 만에 18억 XRP를 매집하는 정황은 포착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단기 보유자 그룹은 전체 XRP 공급량 비중에서 5.2%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2.5% 수준이었는데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어버린 거죠. 그리고 전체 보유량은 52억 6,600만 XRP로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른 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실현 손실이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투자자들이 확정하고 있는 손실 금액인 거고 최근에 며칠 동안 실현된 손실 규모가 하루 평균 1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손실 금액이 연일 잡힌 건데요. 온체인 전문업체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의 공포가 뚜렷하게 늘어난 증거이자 역사적으로 이런 손실 급증은 매도 세력이 힘이 다해갈 때 등장했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실제로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손실이 폭증할 때 추가 하락 압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었었고요. 이번에도 최근에 3년 중에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시장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있는가 이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방금 언급드린 분석처럼 중장기 보유자들입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5개월 이상 비트를 보유한 지갑들, 즉 강력한 손들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총 보유량은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겠죠. 이번 폭락을 견디고 버틴 주체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 뜻인 거고, 결국 시장의 코인 구성이 약한 손에서 강력한 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상들이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암호화폐 전반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하는 이더리움, BNB, 리플, XRP 여러가지 다양한 코인들도 최근 크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단기 투기 자금 상당수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반면에 믿고 버티는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참여자층이 한 번 전부 다 개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흔들어 대가지고 흔들 사람들은 전부 다 흔들어가지고 내보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두들 이렇게 전부 다 던지고 나갔을까? 이 표면적인 원인은 역시 거시경제 충격입니다. 연말 연시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기를 대는 조짐들이 포착이 됐고,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더욱더 오래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1월 말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니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는 숫자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2025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서 예상을 꽤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가격이 0.7%나 급등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죠. 에너지나 상품 가격이 아니라 임금과 서비스 요금 같은 것들을 잘 안 내려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가 올해 내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이거 금리 인하 멀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동안 위험자산에 몰려들었던 자금들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죠. 달러 가치가 반등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격 폭락에 직접적인 방어세를 당긴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시장 내부의 레버리지 붕괴입니다. 가격이 한창 고공행진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빛을 내서 베팅, 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가지고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에 베팅을 잔뜩 쌓아뒀던 거죠. 근데 악재가 터지고 가격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눈덩이처럼 위험해집니다.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요, 강제로 청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도가 출회가 돼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비트코인 ETF에서 시장 자금이 빠져나갔고, 고래 투자자 몇몇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이 미끄러졌고요. 결국에 롱 포지션 강제 청산 연쇄 반응이 촉발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수치로 확인해 볼까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 지원 규모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억 달러 이상 증발했어요. 한화로 4조 원에 가까운 베팅이 사라진 건데, 대부분 청산이나 손절로 정리된 포지션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플러스였던 펀딩 레이트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이 펀딩 레이트가 음수라는 거는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돈을 내야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즉 현재 시장의 쇼 포지션이 그만큼 과잉이었다는 신호인 거고, 그래서 선물 시장까지도 포함한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락 쪽으로 쏠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번이 바닥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과거 사이클들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때 비슷한 신호들이 나오곤 했어요. 지난 2018년 말, 2020년 3월, 2020년 말까지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상황인데, 이때도 공포지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고 거래소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국에 가격은 돌아서서 새로운 상승장의 출발점이 되어주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상황이 흡사하다라는 게 낙관론들의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지금이 또 바로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그동안 시장의 과열 신호랑 과냉각 신호를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해드렸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확실하게 과냉각, 즉 너무 차가워진 시장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처럼 위험한 것도 없겠지만 때로는 정말로 과거랑 다른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비관론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곤 합니다. 지금 쏟아진 매도세가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하고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연준의 정책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금융사고가 일어나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더 깊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규제 리스크도 있어요. 미국 증권당국 SEC 측에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 몇 달 안에 규제 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시장에 남아있던 장기 투자자들까지도 동요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잠깐 언급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 변수예요. 이 회사가 이미 비트코인을 수십만 개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하락으로 평균 매입 단가 근처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는다던 이런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부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매도 압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막을 보면은 필요한 조정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올 만한 악재들, 그리고 투매들 상당 부분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약한 손들의 퇴장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은 단기 자금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또 소유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들이 숫자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공포지수가 바닥권이고 실현 손실이 최대치면서 또 거래소로 던져진 물량이 최고치일 때 역설적이게도 추가로 던질 약한 손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셔야 될지 짚어보고 마무리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폭락 뉴스나 공포장이 올 때 우리는 가격보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팔고 있는지,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온체인에서 비정상적인 징후는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 가격 차트만 봤을 때 막연한 감정에 휘말리기 쉽겠지만요, 이 구조랑 지표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는 비트코인 폭락이네, 팔아라, 뭐 이렇게 외칠지 몰라도 우리는 누가 왜 팔았나 스스로 자문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 경우가 정답이 명확했었죠. 약한 손이 공포에 찔려서 팔았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공포를 이겨낸 강한 손들이 시장을 다시 이끌 가능성 말이죠.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남들이 던진 이유랑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흔들림 속에서 구조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 시장을 짧게 보면 감정이 흔들리고요, 길게 보면 원칙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이 시장을 하루 이틀 일주일 단위로 보기 때문인 건데, 오늘 오르면 기쁘고 내일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 감정에 따라 매수했다가 또 매도까지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에 못 팔고 내릴 때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에 못 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 투자 시장이 항상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외칠 때는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라서 위험한 자리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포기할 때는 이미 충분히 내려온 자리라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참고 버틴 사람이 아니라 오를 때 팔 줄 아는 사람이 웃고요, 하락할 때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하락할 때 분할로 모은 사람이 결국에 더 크게 웃습니다. 이 차이는 실력보다도 시장을 보는 거리감에서 나와요. 짧게 보면 매 순간이 위기 같고 길게 보면 그냥 과장일 뿐이겠죠. 오늘의 하락도 큰 흐름 안에서는 그냥 작은 파도일 뿐인 건데, 우리는 그 파도 하나에 휩쓸려가지고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예측이 아니라 원칙 매매인 거고, 오르면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리면은 천천히 다시 모으면서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대응하는 거, 이 단순 반복이 결국 내 계좌를 지켜주고요, 멘탈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단기 종목 단타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하지만 단기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내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르면 더 갈 것 같아서 매도 못 하다가 결국 내 매수가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락해서 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타라는 게 비중 조절과 무리한 목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에 목표 가격 걸어놓고 여유롭게 보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 미리 걸어놓으면서 눈치 보기 매매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막상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더 갈까봐 매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맞춰서 살아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오래 버틴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 이 투자의 승자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해결책이 문제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실수는 정부가 천사일 것이라고 가정한 데서 온다라고 하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들은요, 역대급으로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로 물가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물가 폭등하고 있죠. 대통령 가족이 만든 코인에는 외국 왕실의 검은 돈이 들어왔다는 폭로가 터졌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정책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가 된 권력자의 주머니 채우기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미국 백악관이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한 부패 기계로서 전락을 했는지 그 충격적인 돈의 이동 경로를 낱낱이 공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전 미국 하원이 역대급 극대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금 리플 XRP 가격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관세랑 물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한창이던 당시에 경제 수장들은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뛴다라고 우려까지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재무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세는 물가를 올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니 그때는 관세 탓에 물가 뛴다더니 이제 와서 관세가 물가 영향 없다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재무장관은 답변을 얼버무립니다. 이 정작 관세로 인한 비용들은 미국의 소비자가 전부 다 떠안는다는 이 사실을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나죠. 물가 잡겠다면서 관세에 부과했는데 실제로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중적인 태도. 왜 이렇게 말바꾸기를 할까요? 관세가 실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해외 나쁜 놈들 혼내주겠다겠지만 실제로는 관세로 거둔 돈으로 정부 재정 메우고 특정 산업에 특혜주고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을 핑계로써 연준을 압박하려는 계산까지도 숨어 있다는 거. 이 정책 명분이랑 속내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 이야기에 이어서 더 노골적인 사례를 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만들었다는 가상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건입니다. 멋들어진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포장이 됐지만 이 지난달 폭로된 내용을 보니까 이 프로젝트 지분 49%를 UAE, 이 아랍아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실 핵심 인사가 비밀리에 사줬다라는 건데, 취임 나흘 전에 5억 달러 규모의 지분 거래가 가족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이 UAE 측 인사는 그냥 왕족 정도가 아닙니다. 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국부펀드 의장인 타흐는 빈자이드, 이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 정부의 금고지기가 미국 대통령 가족 코인에 거액을 찔러줬다라는 거. 그리고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까지 반대해오던 UAE 대상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전격 승인해버립니다. 모두가 중국으로 기술이 새나갈 거다, 이렇게 만류를 했었지만 대통령은 뿌리쳤습니다.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바뀌었죠.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돈 준 나라에 선물을 준 모양새라는 거.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서사는 국가 안보에서도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겠지만 그 뒤에서 움직인 것은 거액의 외국 돈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 돈 받고 국가정책 거래했다면 그건 영화에서나 보던 매국에 가까운 일이죠. 미국의 의원들이 이거야말로 부패다라고 들고 일어난 이유인데, 물론 여기서 백악관은 대통령은 사업에 관여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애물 유먼츠 조항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가족 사업에 외국 자본이 섞이는 그 순간 공적인 판단은 이미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정책 이면의 의도가 의심받기 시작을 하면요, 시장은 그 나라 정책을 못 믿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5,000달러까지도 돌파했었죠. 다들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경기 불안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우리 경제 튼튼하다, 인플레 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전 세계 자금은 미국 국채보다도 일단 당장 금부터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정책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관세로 물가 잡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준이 경제 망쳤다라고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중앙은행까지도 입맛대로 바꾸려고 들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을 거는 금속 조각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과 은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스랑 시장의 자금 이름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순은 아예 대놓고 벌어진 주식시장 해프닝입니다. 작년 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내일부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 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증시는 그 즉시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불과 하루도 안 가서 느닷없이 관세 잠깐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일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떨어졌던 주가가 단번에 반등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DJT,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요. 여기서 DJT는 뭘까요?
다들 감 잡으셨겠지만 트럼프 자신의 소셜미디어 기업 주식 티커입니다. 자기 이름 이니셜을 딴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시장의 폭락을 유발시켰고 그리고 SNS에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관세 보류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순서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DJT 주식이 하루 만에 수백 % 급등했습니다. 대통령은 떼돈을 벌었겠죠.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이 이거 거의 사기극 주가 조작 아니냐, 당장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재무장관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참 기가 차는 내용인데 공개만 되면 주가 조작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한마디로 시장 휘두르면 공개된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논리 자체가 이미 미국 정부가 시장을 농락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을 도대체 견제할 장치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준 같은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흔들어도 통화정책은 정치 바람에서 지키라는 취지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탐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인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 연일 맨날 비난하면서 심지어 필요하면 파월 의장 해임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급기야 연준 이사를 자르려다가 법적 소송으로 번졌고 지금은 연방 대법원까지도 나선 상황이에요. 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재무장관 대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남겼는데요.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생각이 있었다면 안 된다, 명백히 부당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을 텐데 여지없이 회피하고 있죠. 결국에 행정부 전체가 대통령 눈치 보면서 중앙은행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사건들을 훑어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관세 정책이 번복됐고 가족 코인 사업과 외국 자본이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의 주가 장난과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압박까지도 이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들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이 권력자 자신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책이 공익수단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익수단으로 전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은 결국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동반합니다. 이 국내 경제 왜곡이랑 양극화가 심화될 텐데요. 관세 정책을 예로 들어봤을 때 대외적으로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 올려가지고 서민 부담이 가중돼요. 그리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기업이나 산업은 비호를 받고요. 반대편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책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권력 논리로 집행되니까 산업 구조가 왜곡되고요. 특정 기업만 과실을 얻고 또 다수는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인 신뢰 추락도 문제겠죠. 이 미국 행정부 결정의 이면에 사리사욕이 개입된 정황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동맹국이든 투자자든 미국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UAE랑 뒷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벌써부터 미국이 동맹 안보까지도 돈 받고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달러 패권에도 금이 갑니다. 신뢰로 지탱되는 기축통화인데 정작 신뢰가 무너진다? 그러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겠죠. 실제로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포함해서 신흥국에서 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 결제 확대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파급 효과는 금융시장 구조 변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자본들은 새로운 규칙과 대안을 찾아서 이동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큰화된 실물자산 시장의 급성장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불안정한 주권국 채권 대신에 온체인으로 증명되는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아예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자산에 가치 저장수단으로 보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책 불신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마주한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앞으로도 정치권 인사나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이 출렁이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선언이나 수사, 여기에 바로 반응하시기보다도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돌아가는가, 이거를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 뉴스랑 돈의 방향이 엇갈릴 때 그 사이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숨어 있기 때문인 거고, 이번 사태도 그랬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말이 가득했었지만요. 결국에 시장의 돈은 진실을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실 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보시면은 어떤 뉴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슈의 핵심은요. 이 국가 정책마저도 개인의 사익을 채우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하락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자기 계획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시장 좋다 안 좋다, 리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도 잠깐 빼고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리플을 장기적으로 모아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단기 수익만 보고 들어왔는지, 만약에 스스로 나는 장기 투자자다, 몇 년 보고 간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게 정말 좋은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눌리고 조정받고 하락하는 구간이 더 좋은 상황인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그 정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요. 매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올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요. 평균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장기 투자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세일 기간에 가까운 거고, 이게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을 때 좋다 좋다 하면서 집 사러 들어간 사람 거의 없고요. 금리 높고 분위기 안 좋고 다들 무섭다고 할 때 그때 좋은 입지 좋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 결국에 웃게 되는 겁니다. 코인도 절대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저렴할 때는 무섭고요. 또 비싸질 때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의 함정인 건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세운 장기 계획까지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괜히 불안해가지고 괜히 샀나, 그만둘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다가 결국에 가장 저렴한 자리에서 포기하고 다시 비싸질 때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입니다. 나는 모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타를 하는 단기 매매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라면은 하락이 와도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맞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아직 덜 모았는데라고 아쉬워하셔야 맞습니다. 가격의 감정이 흔들리면 계획은 항상 무너져요. 하지만 계획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락도 상승도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 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박수치고 무리하게 뛰어들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바닥에서 손절하기를 반복하시면은 결국에 돌아서서 보면은 그때 괜히 샀네, 그때 괜히 팔았네, 후회만 남기기 마련인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분할 매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 타점은 단기 저점에 대해서 분할 매수 걸어놓고 길게 보고 있는 이유도요. 지금 당장 매수 안 하더라도 낮은 단기 저점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장의 단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방향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라는 거. 시장은 흔들려도 내 기준까지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결국에 끝까지 계획을 지킨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상원 구지구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죠. 이 원래 공화당이 강세이던 지역에서 이번에 뒤집히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그 지역을 17%포인트 차로 이겼을 만큼 엄청난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57% 득표를 가져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에 당연히 정치권이 술렁일 수밖에 없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텍사스에서도 공화당이 무너졌다, 트럼프 패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시면요, 텍사스 전체가 뒤집힌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가지 지역구 특별선거 결과일 뿐입니다. 이 특별선거가 종종 반여당 정서가 과장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표본이 작다 보니까 전국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주지는 못합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결과만으로 11월 중간선거의 승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텍사스 한 곳이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민주당 압승 확정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고 하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 대신에 스캔들과 패배라는 이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화당의 심장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시한폭탄까지도 터졌습니다. 이 지금 뉴스에서 트럼프 위기, 탄핵 가능성까지도 외치면서 정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냉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과연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워싱턴의 혼란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이동 경로랑 시나리오를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가 별거 아닌 해프닝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랑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텍사스가 공화당한테 일종의 자존심 같은 곳이죠. 그런 텍사스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하고 나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렸다라는 거는 이 표심의 열기가 상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장면들을 전국에다가 보여준 셈입니다. 이 선거라는 게 결국에 분위기 싸움인데요, 이 한 가지 장면이 중간선거 전국 프레임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드스테이트, 이 공화당 텃밭마저도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언론에서 떠들어댈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은 불씨일지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엄청난 경고등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표면적인 뉴스에 잘 안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 의석의 숫자죠. 최근에 미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허용을 했어요.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그려진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로서 공화당 하원은 최대 5석 정도가 위험해졌다고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미국의 하원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을 키우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도를 보시면은 텍사스에서의 경고등, 그리고 선거구 재편, 그리고 여론 흐름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신호들이 공화당 쪽에 겹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1월 20일에서 26일 여기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7%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작년 가을에 40% 정도였는데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현 행정부가 자신의 기대치보다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당자가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런 숫자가 현재 대통령한테는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잃어버릴 때 이런 지표들이 함께 나오곤 했었는데, 경제나 민생에 실망한 민심들이 투표장에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패턴들 말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요약이 돼요. 민주당은 기세가 올랐고요, 공화당은 긴장하는 모드다라는 거.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근데 마침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아주 민감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인 건데,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은 미성년 성범죄로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서 사망한 일종의 스캔들의 최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관련 자료들, 즉 앱스타인 파일을 미국 법무부가 대량으로 공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페이지 숫자로 300만 쪽 이상이고요. 영상만 2,000개고요. 이미지가 18만 장에 달하는 이 내부 문서들이 쫙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각종 인물들의 이름들,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 앱스타인 파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폭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폭탄에 가까워요. 이유가 뭐냐? 이 문서 더미에는 사실과 루머가 마구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주장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실제로 내부 검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됐는데 거기를 보면 트럼프 관련된 선정적인 주장들이 들어왔었지만 입증된 건 없다라고 해요. 심지어 가짜 이미지나 악의적인 편지 같은 것도 섞여 있다 보니까 법무부가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앱스타인 본인이 죽고 나서 누군가가 꾸며보낸 가짜 편지에서
트럼프가 어린 여성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발견됐었고 FBI가 확인해보니까 그 편지는 애초에 조작된 거라는 발표까지도 나왔죠. 그렇다면 가짜 정보인데 이걸 왜 공개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파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못해서 따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가 없겠습니다. 앞선 선거 기간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앱스타인 관련들 전부 다 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미적미적 거렸단 말이죠. 그랬다가 결국에 의회가 등 떠밀어가지고 법으로 공개하게 만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었고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런저런 이름과 사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이름 올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름이 나왔다고 전부 다 범죄 연루다 뭐 이런 등식은 아니겠지만요. 이 시장 대중들의 인식은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서 앱스타인 문건에 트럼프 언급 다수 이렇게 찍힐 건데 설령 그게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지 타격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걸 프레임의 연료로 쓸 공산이 크다라는 거. 선거전이 과열되면요. 상대 후보한테 도덕성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은 흔한 전략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바로 그런 도덕성, 신뢰도 프레임에 기름을 부을 만한 소재라는 거죠. 로이터 통신 측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단서를 반드시 붙이고 있어요.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많다는 뜻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는 이슈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무대에서는 진실 여부랑은 별개로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타격을 주거든요. 이 트럼프 측에서도 당연히 이거 전부 다 앱스타인 쇼크를 이용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한번 화제가 된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 사진 한 장, 이메일 한 줄 이렇게 새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기사화가 되고 또 뉴스화가 됩니다. 요약드리자면 앱스타인 파일 이슈는 트럼프한테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배경 잡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텍사스 특별선거에서 확인된 이번 민심의 경고,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로 인한 트럼프 흔들기 소재, 이 두 가지는요. 다가오는 11월 이 중간 선거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을 이긴다. 정말로 바로 탄핵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게 바로 킥이 될 텐데요. 이 가능성과 조건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트럼프 본인이 이미 우리가 중간 선거를 지면은 민주당이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자기 자신을 탄핵하려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 단합을 촉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냐?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원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공화당 하원을 근소하게나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화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는 즉시 각종 조사, 청문회, 소환장들 빗발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미 머릿속에 리스트업을 해놨을 거예요. 세금 문제, 이해 충돌 문제, 정책 결정 과정들 전부 다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탄핵 절차도 추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원의 탄핵 수준은 단순 과반이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건, 즉 현실적인 제약을 봐야 됩니다. 이 미국의 탄핵 제도는 상원과 하원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원이 소추를 하면은 그 다음은 상원이 재판을 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거나 백중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설사 민주당이 상원도 이긴다고 해도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심지어 양심적인 공화당 의원까지도 대거 합류해야지만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파면까지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민주당이 하원 탈환하고 또 곧장 탄핵 정국 돌입하면서 상원 문턱에 걸려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전으로 소모되면서 결국에 탄핵은 이 하원에서 머무르고 상원에서는 표결까지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부결되는, 또 그 사이에 워싱턴 정치는 격렬한 대치 속에서 또 정지되는 뭐 이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도 계속 정치 싸움으로 진이 빠져버리겠죠. 여기까지가 정치권의 전망과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게 경제랑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에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짚어보셔야겠죠. 사실 정치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정치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공식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 일단 사람들이 현금과 단계국채, 금 같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전국 이게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투자 자산 시장에는 강력한 충격을 주는데 실제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먼저 팔고 보겠죠. 특히 요즘에 비트코인은 과거에 일각에서 기대했던 디지털 금의 모습보다도 위기 때 주식시장과 함께 밀리는 위험자산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안이 커진다. 그럼 비트코인은 안전피난처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주식, 특히 기술주 하락할 때 같이 내려앉는 장면이 역사적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번 이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권 파동이 크립토로 번지는 길은 이미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투자 심리를 타격하는 경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악재가 터진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단 현금 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에 돌던 돈들이 멈추게 되고요.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투기적인 코인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며칠 전 앱스타인 이슈랑 텍사스 선거 여파가 번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온세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런 움직임이 평소보다 확 늘었다라고 해요. 다들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러면서 매도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로는 규제랑 정책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도 규제 불확실성이 크지만 워싱턴이 아예 마비되면 이건 더 나빠집니다. 왜냐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제도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야. 이런 희망이 한 줄기 있는데 전국이 혼란스럽다. 그 희망의 끈이 더 멀어지니깐요. 이 실제 사례로서 최근에 100억 간이 나섰음에도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이런 논의가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탄핵 공방으로서 의회가 에너지의 90%를 사용해버린다. 암호화폐 같은 신생 이슈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 눈에서는 이 판은 한동안 방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 지형 변화로 암호화폐에 더 부정적인 세력이 힘을 얻는다. 실질적인 규제 압박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럼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시나리오 A번. 이 민주당이 하원 탈환 분위기를 이어가고 앱스타인 이슈도 꾸준히 트럼프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정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공화당이 혼란스럽게 굴러가는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까지 뭔가 큰 사건이 한번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계심을 풀게 될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는 위험자산 많이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하네. 이런 심리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도 당분간 출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겠죠. 특히 알트코인 중에 레버리지 많이 끼고 단기 과열됐던 종목들, 이런 정치 불확실성 국면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랑 크립토 변동성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미리 겁을 먹고 가격에 그 리스크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반전의 계기를 잡아서 하원을 방어해내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거나 민주당 쪽에 실책이 생긴다거나 선거 판세가 공화당 쪽으로 기운다거나 탄핵 현실화라는 이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치 리스크 때문에 눌려있던 리스크 온 분위기가 슬금슬금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경기랑 금리 그리고 암호화폐 내부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암호화폐 시장 하락 요인 봤을 때 정치 뉴스 때문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SEC를 비롯한 규제 불확실성이 같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바람이 잦아든다고 무조건 상승 랠리가 보장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워싱턴발 악재가 빠지면은 한쪽 발목이 풀리는 효과는 있을 테니까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10번, 이 선거 결과에 하원 상원이 엇갈려서 워싱턴이 더 꼬이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하원은 땄는데 상원은 그대로 공화당이 잡는다. 아니면 반대로 이상한 혼조세로 양쪽 다 과반이 애매하게 관린다. 이러면 워싱턴 정치는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양쪽의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 견제하겠죠. 큰 변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 시나리오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거고 예산안도 매년 막판까지 줄다리기 해야 되고 정보 셧다운 같은 이벤트 리스크 수시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랬죠. 의회가 예산 기한 못 지켜서 일부 연방기관 문 닫을 뻔했고요.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시장 투자자들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경제정책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십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면서 보수적으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정치가 꼬이면 시장도 같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지만요.
결국의 핵심은 한계로 수렴합니다. 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장 유동성을 얼어붙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크립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느 당이 올냐 혹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 즉 돈줄이 조이느냐 풀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유동성을 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 움직임에 보시면은 안전자산처럼 굳건하기보다는 먼저 흔들린 후에 나중에 서사를 찾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뉴스보다 그 뉴스가 돈의 흐름을 바꿀지 말지를 따져보는 거,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텍사스 특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경고등을 킨 거고,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트럼프한테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겼고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미국 워싱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리스크는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켰고요. 비트코인도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게 현재 사실들의 요약입니다. 이제 해석부터 영역인데요. 어떤 분은 정치 뉴스에 늘 있는 거고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일시적인 시장 노이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직후의 첫 번째 중간선거라서 파급력이 크다. 워싱턴 상황이 꼬이면은 글로벌 리스크 온 자체가 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제 판단은 이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는 정치 불확실성이 실제 유동성 환경을 냉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들을 봐도 심리 변화가 아니라 실제 돈의 움직임들이 바뀌고 있죠. 현금 선호가 뚜렷해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레버리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조정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치 리스크를 가볍게 넘기시기보다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올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떨어진다거나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 유동성의 방향이 다시 확 풀리면서 정치 불확실성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공화당이 분발해서 중간선거 판세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여러가지 탄핵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예상드린 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국면은 조기에 끌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반전 카드가 나타나기가 전까지는 정치 한파가 당분간 시장을 서늘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인 거고, 이 처음에 들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텍사스 특별선거, 앱스타인 파일, 워싱턴 탄핵 정국까지도 이게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왜 중요할까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돈의 흐름을 바꾸면은 비트코인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비트코인을 둘러싼 서사에 집중하느라고 거시 환경을 잊어버리곤 하지만요. 실제로 시장을 들어올리는 힘은 결국에 전 세계 자금의 유입과 유출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쥔 이들은 정치, 경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움직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관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디지털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 함께 출렁이는 이런 구조를 당분간 이어갈 공산이 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시장 상황을 접할 때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시장 유동성을 얼리게 만드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 뉴스가 잠잠해도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경계하셔야겠죠. 결국 투자 판단의 기준은 이 정치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한 유동성 변화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하락 한 페이지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이라는 두꺼운 책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계속 하락이 이어지면 솔직히 마음이 먼저 지치죠. 왜 이렇게 힘든가? 시장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거고, 괜히 계좌 열어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 365일 내내 떨어지는 시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긴 흐름 중에 딱 한 장의 하락 페이지일 뿐이에요. 두꺼운 책 한 권 펼쳐놓고 우연하게 어두운 장면 한 페이지 봤다고 이 소설은 끝까지 우울하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만 크게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리플이 7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2,000원 중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망가진 차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상승 이후에 숨을 고르는 과정일까요?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천만 원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억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갔다가 조금 하락했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시장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너무 과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꾸 지금 며칠, 몇 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욕하거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했다고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출지, 현금 비중을 준비할지,
분할 매수 구간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여유있게 기다려줄지 이 내 대응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이고 시장에 안 좋은 면만 보이게 되겠지만요. 지금 시장의 좋은 요소, 장점을 보기 시작을 하신다면은 최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평단을 낮추고 오히려 비중 조절하면서 단기 종목을 활용하기 좋은 시기로 보이는 시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나 스스로한테 시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시장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투자 시장의 모두가 손실 보는 거는 투자시장 구조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한 추격 매수, 선물, 해외 거래소, 위험한 리스크 있는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원칙 매매 활용하시면서 비중 조절, 업비트 비썸 충분히 활용만 하셔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업비트 비썸으로만 안내드리는 이유, 이 투자시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중장거리로 길게 내 호흡을 찾아가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이고요. 흔들리는 게 시장 역할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는 내 역할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차분하게 대응한 사람이라는 거. 이 하락이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고 책은 아직까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책장을 넘기는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이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회사의 CEO 마이크 셀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7,500개를 더 사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조 원을 날린 게 아니라 2조 원짜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건데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뉴스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2조 원 손실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떤 기업이 2조가 넘는 비트코인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 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엄청난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마치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돈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2020년 들어가지고 회사 자산 전액을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액이 매입 원가 대비했을 때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가 적자라고 해요. 얼핏 들어봤을 때 비트코인의 미친 결정이었죠. 결국에 이번 손실로 회사가 폭망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돈의 흐름을 보면은 뉴스 헤드라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실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2조 원 평가 손실?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0년도 최초 매입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는데 그것도 2022년 12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704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잠깐 팔았다가 불과 이틀 후에 810개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 팔자마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다시 산 거죠.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 내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만 했었지 한 번도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손실 숫자랑은 다르게 실제 행동은 일관되게 절대 안 판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도 하는 걸까요? 경영진이 정신 나간 건 아닐까요? 여기에는 거시경제랑 금융 환경의 맥락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202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가 낮았을 타이밍입니다. 돈값이 싸고 달러 가치가 불안할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을 가만두면 녹아내린다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회사 금고를 채우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거고 일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상황 자체가 반전됩니다.
달러 금리가 올라가니까 현금 보유 이자가 쏠쏠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 빠지듯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2021년 6만 달러 후반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2022년 말에는 1만 6천 달러대까지 추락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 기간에 무려 500일 넘게 자기 평단가보다 낮은 비트코인 가격을 견뎌내야 됐었는데, 뉴스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을 미쳐서 산 기업 수조 원이 증발했다, 이런 식으로 흥미 위주로 다뤘죠.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근데 오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 돈의 흐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폭락장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묵묵히 들고 있었고, 심지어 틈틈이 더 사모았습니다. 이 회사가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건데, 먼저 비트코인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한테 버틸 자금이 있다라는 믿음. 실제로 그 믿음이 통했는지는 2023년 이후의 상황이 보여줍니다.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린 뒤에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2024년부터는 슬슬 금리 인하 카드로 돌아섰는데요. 시중에 돈이 조금 풀릴 조짐이 보이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2024년 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린 거죠. 네, 판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2025년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12만 달러를 넘겼었죠. 2022년 바닥 대비했을 때 7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뉴스 헤드라인들은 한참 뒤늦게 비트코인 신고가, 기관 러브콜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2022년 암흑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팔지 않았고요. 2023년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물밑에서 ETF 승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2024년 초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큰손들은 미리 비트코인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2025년 뉴스가 비트코인 열풍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열풍을 주도한 돈은 이미 자리를 다 깔아놓은 뒤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7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은 셈인 건데, 그 와중에 이 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매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들에게 우리는 안 판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 이 회사가 현금이 자기 금고에만 1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2조 원 상당이나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안 팔아도 당장 빚 갚고 이자 낼 돈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의 코인은 안 팔아도 된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에 7만 달러 중반대까지 빠질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약 7,3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보관 강화 조치를 했어요.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거래소로 옮겼겠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더 안전하게 쟁여둔 건데, 심지어 가격이 내려가던 지난 1월 말, 그때는 7,5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남들이 겁낼 때 이들은 지갑을 두툼하게 채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표면 뉴스랑 돈의 속내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거품 꺼지나 큰손도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요. 정작 큰손 본인은 그 뉴스랑 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여전히 안 파는 걸 보면서 역시 매도하지 않을 거야 안도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회사 주식 가격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올해 초에 비트코인 급락 때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한때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러다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억측이 나왔던 거죠. 근데 회사가 현금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안정됐었고, 이 돈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란 금융 흐름 속에서 바라볼 차례예요. 2024년부터 2025년, 그동안 우리한테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마무리도 있었죠. XRP가 2024년 법원 판결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승리를 거뒀고, 그때부터 날개 달아가지고 한 대 500원, 1달러 넘기기 힘들던 XRP 가격이 지금은 1.5달러, 2달러, 3달러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소송이 이겼다, 리플이 승리했다, 이런 뉴스가 대서특필됐었지만요. 그 전에 이미 돈들은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판결 소식이 공식화되기 몇 달 전부터 XRP 거래량, 거래 주소들의 물량 이동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결국에 뉴스는 결과만 알려줬고요. 시장의 돈들은 이미 미리 방향성을 잡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사례겠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랑 실제 이유가 엇갈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가격이 오르면은 후일담식으로 그럴듯한 호재를 붙이고, 떨어지면 또 그럴듯한 악재를 붙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뉴스를 이용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겠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비트코인을 사모았고요.
막상 승인되고 가격이 뛰면서 일부는 차익 실현까지도 시작했습니다. 호재니까 다 같이 사자 분위기였었지만 그 속으로는 미리 매수한 쪽이 파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대로 악재 뉴스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인데 주가나 코인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미 악재를 전부 다 소화하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스트래티 사례에서 2조 원 손실 뉴스에도 시장이 묵묵했었죠. 이 돈 있는 쪽에서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 새로울 거 없어, 뭐 이러면서 요지부동인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대놓고 사모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기존 금융을 블록체인에 접목시키려는 리플의 행보가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돈의 정의 그리고 사용법을 재창조하는 흐름의 두 가지 축입니다. 이 전자는 돈의 저장 방식을, 또 후자는 돈의 이동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는 나도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에 저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향후 결제 인프라가 될 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 기존 시스템 하에서 돈이 점점 가치랑 신뢰를 잃어간다는 위기의식들,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판에서 앞서가고 싶다라는 거겠죠.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요,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는 전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도 늘 밝힙니다. 우리의 비트코인 보유 신념은 흔들림이 없다.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개는 저건 기업이 아니야, 비트코인 펀드다,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역시 똑똑한 돈은 먼 미래를 보고 있구나, 이런 시각이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판도는 후자 쪽에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는 거. 이 시장에 돈이 미련해 보여도 결국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표면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시기 전에 그 뉴스가 나오기까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셔라. 결국 돈이 뉴스보다 한 발짝 앞서 있기 때문인 거고, 예를 들어서 큰손 A가 2조 손실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요, 그래서 A가 팔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팔았다면 그 헤드라인은 그냥 과거 시점의 스냅샷일 뿐인 거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좋지 않은 이슈로서 가격이 급락했다면은 그때 가서 공포에 팔기보다 미리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되고 지금 남은 홀더는 누구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가격이 막 치솟는데 호재 뉴스가 막 쏟아진다면은 혹시나 이미 먼저 매수한 주체들이 뉴스에 맞춰서 파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이 결국에 중요한 거는 표면적인 뉴스보다도 더 먼저 돈의 방향성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파도에도 남들처럼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비트코인 시장 유통 물량이 그만큼 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에는 당연히 우호적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파급은 이런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준 영향입니다. 아, 쟤네 저렇게 손실이어도 안 파네, 오히려 더 매수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기관들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2023년에서 24년 이때 몇몇 중소상장사들이 우리도 비트코인 좀 샀다, 이런 공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천천히 확산이 된 건데, 이건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XRP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니까 은행, 기업들 신규 계약 들었고 XRP 사용을 검토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한 이슈의 성공이 관련 생태계 전체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늘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가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추가 담보 요구에 몰리거나 이 경영 변화로서 전략이 바뀌거나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한데 절대 안 팔 것 같던 존재가 판다면은 심리적인 타격이 크니까요. 이 마치 예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좀 팔았다고 시장이 출렁했던 것처럼, 그래서 늘 투자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이 제 관점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건 리플이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냉정히 짚어두셔야겠죠. 그 조건이 발생하면은 저도 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도취되지 않고요, 틀릴 경우의 시나리오도 미리미리 그려놓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행보를 기업 하나의 일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 금융질서가 서서히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가
과한 몰빵 투자로서 결국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세계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런 큰 질문 속에서 이 사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제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시장의 돈들은 이미 기존 판을 떠나서 새로운 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사실을 가장 앞서 보여준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비트코인의 회사 운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목격한 여러 가지 장면들, 비트코인 ETF, 리플의 승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전통 금융사들의 크립토 진출까지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은 결국에 공통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정화폐랑 암호화폐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시장의 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림이라는 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흐름을 누가 먼저 읽느냐입니다. 빠른 사람들은 벌써 행동에 들어갔고요. 느린 사람은 뉴스가 나온 뒤에 그제서야 뒤따라갑니다. 투자 세계에서 빠른 쪽이 보상을 받고 느린 쪽이 대가를 치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움직인 쪽이고 지금 점점 성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뉴스를 그냥 소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뉴스 이면에서의 돈의 흐름을 캐치하는 감각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이 뉴스에서 숫자에 가려진 이 돈의 실제 움직임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숫자가 눈에 잘 띄지만요. 그 뒤에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겠죠.